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팍스탁 신년 특집으로 준비한 2024 증시 대전망 진행의 한수정입니다. 작년 연말에 반짝 랠리를 보였던 시장이 새해 들어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면서 기대 많이 하셨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역시나 하는 회의감도 좀 드셨을 것 같습니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일 것 같은데요. 이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좁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저희 신년 특집 방송도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팍스탁 신년 특집 증시 대전망 지난주 월요일 1부에 이어서 오늘 2부를 준비했는데요. 자, 먼저 이제 텐베거 찾는 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2차 전지 대표주들이 주가의 상승률 10배, 무려 텐베거를 기록했다는 사실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이런 종목을 내 계좌, 내 포트에 하나쯤은 담아두고 싶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찾는지 또 어떤 종목을 담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올해는 어떤 섹터 또 어떤 종목의 주가의 상승률 10배, 텐베거를 기록할 수 있을까요? 30년 투자 인생 주식 큰손들의 대부 조승재 대표의 비법을 알아볼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굉장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저희 신년 특집 증시 대전망 1부 방송에서 의견 일치 반대 매매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들어봤는데요. 시장에 우리가 전망하는 부분들, 증권사의 전망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흘러가는 이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왜 그런 걸까? 그냥 단순히 내 느낌이 나와 다르게 흘러가는 것일까? 이런 궁금증들도 가지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그 2부로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려고 합니다. 올해는 좀 쉽게 투자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라면 역시나 저희 팍스탁 신년 특집 증시 대전망 2부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주 1부도 좋았는데요. 오늘 2부의 내용이 상당히 더 궁금합니다. 방송 보시면서 수익 많이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30년 투자 인생 큰손들의 주식 대부 조승재 대표의 비법 저도 많이 여쭤볼 테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어렵게 모셨는데요. 이 조승재 대표님 어떤 분인지 장은예 캐스터가 다시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조승재 미래자산관리 대표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굵직한 기업의 대표이사를 지내셨고요. 이 CEO를 포함한 임직원 교육과 더불어서 주요 저서를 3개나 남기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벤트도 함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특집인 만큼 더 특별한 이벤트 마련되어 있거든요. 참여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의 샵 3989 으로 팍스탁 3글자를 전송을 해주시면 끝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명품 종목 3가지를 보내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냥 종목이 아닙니다. 이 3가지 종목만 있으면 올 한 해 내내 수익률 든든하게 챙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30년 투자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조승재 미래자산관리 대표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4 팍스탁 증시 대전망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첫 번째로 텐베거 찾는 팁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궁금한 내용 상당히 많거든요. 대표님 인사 나눠보고 질문 바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래자산관리 대표 조승재입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궁금한 내용 많은데 텐베거 과연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비법 좀 알려주세요. 네, 이 텐버거를 찾는다는 것은 10배짜리 주식을 찾아내는 것인데요. 투자자들의 꿈이죠. 늘 10배짜리를 찾아내면 누구나 재벌이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쉽게 오지 않고 또 특별한 경우에만 타이밍에 맞춰서 오기 때문에요.
어떻게 하면은 이 템버그를 찾을 수 있는 패턴을 우리가 잘 숙지하고 시간을 기다려서 그 기회가 왔을 때 잘 포착해야만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우리가 10배짜리의 큰 수익을 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요. 두 가지 기회에서 바로 10배짜리 이상 큰 시세를 내는 그러한 기회가 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기회, 두 가지 패턴이 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W 패턴입니다. 이 W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요, 메가트렌드의 구조적 고성장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수년 이상 세상의 변화를 갖다가 리딩할 수 있는 큰 변화의 흐름, 그것을 우리가 잘 찾아내면은 그런 상태가 왔을 때 초기 단계에 우리가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정말 10배 이상의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메가트렌드의 태풍은 타이밍이 언제 우리가 매수 기회를 노리는 것이 좋으냐면 바로 초기 단계에 왜 길목 지키기를 해야 된다. 초기 단계에 길목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메가트렌드가 태풍이 많이 불고 나서요, 중간쯤 들어가게 되면은 물리기가 쉽고 또 너무 비싼 가격에 끝물에 들어가면은 오히려 큰 손실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격언을 얘기해 준 사람이 있는데요. 참 재밌는 격언인데, 첫 번째, 태풍의 길목에 서면 돼지도 날 수 있다. 상당히 좀 재밌죠. 누가 했는 말입니까? 바로 중국의 IT의 거물인 샤오미의 회장, 레이준 회장이 했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레이준 회장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기가 이렇게 IT의 거물이 되고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유능해서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모바일 태풍이라고 하는 또 인터넷 IT의 태풍이 불어오는 초기 단계에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메가트렌드 태풍을 어떻게 하면 초기 단계에 우리가 알아채서 들어갈 수 있냐. 그래서 결국은 큰 거부는요, 시대 흐름이 만들어요. 시대 흐름이. 자, 이 시대 흐름에 맞는 사람이 결국은 큰 부가 되지, 시대 흐름에 맞지 않으면 부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시대 흐름을 주도하는 섹터의 1등 기업을 찾는 것이 바로 템버그를 찾는 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템버그를 찾는 이 메가트렌드, 거대한 그 변화의 물결, 거대한 변화의 세상을 주도하는 물결을 찾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종목을 찾는데, 그러면 메가트렌드 섹터에 해당되기만 하면 다 돈 벌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돈 벌까? 했을 때 우리가 패턴에서 할 수 있는 것이요. 자, 지금은 여러분도 이제 원래부터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미 인공지능의 거대한 물결이 이제 불어닥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인공지능 관련주는 사기만 하면 계속 돈 벌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인공지능 섹터에서도 앞으로 승자가 나올 것이고요, 후발주가 나올 것이고 패자가 나올 것입니다. 이 승자에 올라타면은 우리가 거대한 부를 찾아낼 수 있지만 후발주에 들어가면은요, 본전하기 바쁘고요, 그다음에 패자에 잘못 들어가면은 큰 손실을 본다는 거예요. 이 메가트렌드 섹터에 들어가서도, 주도주 섹터에 들어가서도 인공지능 주식을 사도 승자와 패자로 나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종목에 대한 연구, 이것을 우리가 잘 하고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앞으로 이 메가트렌드 주도주를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옛날에 인터넷 시대가 있었죠. 2000년도에 인터넷 버블이 꺼지면서 인터넷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는데요. 그때 우리가 야후라든가 다음이라든가 많은 인터넷 검색 회사들이 생겼습니다. 정말 많은 회사들이 생겼는데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을 가만히 보면요, 미국에서는 글로벌적으로 보면 구글이 살아남았죠. 그래서 구글이 엄청나게 올랐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 인터넷 검색 말고도 많은 서비스, 특히 유통 쪽에서는 아마존이 수천 배가 올랐죠. 한 3,800배 이렇게 올랐었다 그러는데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많은 인터넷 검색 이런 기업들이 나왔습니다만은 네이버가 독보적으로 모든 것을 천하를 평정하고 1등 기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인터넷 검색 섹터에서도 이렇게 우뚝 1등으로 서는 기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소리도 없이 소멸해버린 기업도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10배의 섹터를 찾아냈다 하더라도 그중에서 1등 종목을 잘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스마트폰 시대가 왔을 때도 노키아나 모토로라 같은 많은 스마트폰 회사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서 글로벌하게는 애플이 독보적 1등이 됐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삼성이 독보적으로 이것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시대, AI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고 있죠. 이 AI 시대는 누가 승자가 될까? 이미 윤곽이 조금 드러나고 있죠. 오픈 AI 이것을 갖다 인수한 마이크로소프트가 결국 세계 시총 1위를 차지하면서 앞으로 빅테크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주도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이 엔비디아가 결국 하드웨어 쪽 이쪽에서 결국은 반도체 쪽에서 일단 승기를 잡았습니다. 1등 기업으로. 그래서 뭐 물건이 없어서 못 살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폭발적으로 성공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런 엔비디아가 이제 반도체 쪽에서 일단 승기를 잡았는데 앞으로 계속 승기를 잡을 거냐 하는 것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승기를 먼저 잡아서 지금 수년간은 결국 오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오픈 AI 같은 이런 대화형 언어 기반의 LLM 쪽에서 독보적인 그런 AI 시대를 열었지만은 일단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것을 이제 장악을 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결국은 더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도 이제 새로운 기술이 계속 혁신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GPU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첨단 인공지능 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만은 또 메모리 쪽에서 이걸 지원하기 위해서 GPU를 지원하기 위해서 HBM이라고 하는 그런 메모리 쪽에 또 인공지능 칩이 나와서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가 많이 뛰었고요. 삼성전자도 좀 뒤따라가면서 좀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생태계가 막 확장이 되다 보니까요. 이제 온 디바이스 AI라고 하는 이런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온 디바이스 AI 이쪽에서는 결국은 앞으로 모든 그 이 디바이스들이 결국 인공지능이 다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온 디바이스 AI 중에서 선두자로 나타나는 것이 스마트폰이죠. 그래서 삼성 AI 폰이 이제 1월 달에 출시가 막 되면서 돌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마 1억 대 이상은 팔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의 아이폰이 이번에 9월 정도 되면 또 출시가 될 겁니다. 인공지능 폰이. 이것들이 가져오는 것이 뭐 굉장히 혁신적인 그러한 기능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대단한 생태계 확산이 거의 확 실시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써본 사용자들의 경험이 너무 좋다. 앞으로 이것은 모두가 사야 되겠다.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으로 끝날까요? 인공지능이 들어오는 온 디바이스가 스마트폰으로 끝날까? 아니라는 것이죠. 앞으로는 이제 자율주행차 같은 자동차로도 들어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글라스, 소위 안경으로도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미 많은 세스에서 많은 그런 IT 업체들 중에서 이미 아주 똑똑한 스마트 안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이 나타났고 반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바이스 쪽에서 이제 또 디바이스 쪽에서 어떻게 보면 또 로봇 같은 것도 마찬가지의 디바이스예요. 로봇을 이용해서 로봇은 옛날에는 그냥 뚜벅뚜벅 걸어 당기기만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이제 로봇은 굉장히 이제 휴머노이드, 인간에 가까운 로봇들이 막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의 이번에 로봇은 티샷도 막 젓고 그 다음에 또 계란도 막 짓고 이래서 앞으로 정말로 AI 집사가 될 수 있는 이런 그런 디바이스가 되고 있다. 그럼 이것들이 촉발하는 이 생태계 확장 가운데서 수요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 AI가 성공할까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AI에 대한 여러 가지 디바이스에 성공하는 많은 기업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다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어떻게 기업 혁신이 따라가느냐, 기술 혁신이 따라가느냐에 달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하는 기업 중에서 10배짜리가 앞으로 쏟아질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굉장히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이런 것에 대한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고, 이 메타버스가 전번에 왜 실패했냐? 소비자 경험,
소비자의 수요를 촉발을 못했기 때문에 성공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온 디바이스 AI 같은 것은 소비자가 너무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생활에 편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의 성공은 거의 확실시된다. 이렇게 봐지고, 따라서 여기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온 디바이스 AI를 필두로 해서 핵심적인 그런 반도체 관련주나 혹은 여기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래서 수요가 실제로 따라오면서 실적이 받쳐줄 만한 기업들을 찾는데, 발굴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AI는 초기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굉장한 기회가 많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그 다음 단계로요. 또 여러분들이 10배짜리를 템버거를 벌 수 있는 방법이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또 한 가지 방법은 뭐가 있냐? 이랬을 때 자, 또 한 가지 방법이 뭐가 있냐? 이랬을 때 이 V 경기 사이클 대바닥 종목으로 승부하시면 여러분들이 템버거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10배짜리의 템버거를 찾는 데 있어 갖고 경기 사이클만 잘 받는다. 메가트렌드는 공부를 참 많이 해야 돼요. 세상 변화, 산업 변화, 시장 변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공부를 그다지 좀 적게 하고도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의 첫 번째가 바로 산업 경기 사이클의 최악 대바닥에 투자하는 방법이다. 이걸 저는 이제 고래가와 긴조 투자법이다.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개념은 간단합니다. 자본주의의 경기는요, 경기가 확장 국면과 그 다음에 축소 국면이 계속 되풀이 되면서 이런 파동을 그리게 돼 있어요. 이런 파동을, 경기 파동 사이클을 그리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파동이 최악일 때 투자하면은 우리가 템버거가 된다는 겁니다. 이 고래가와 긴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일본에서 30년 투자를 했어요. 3,500만 원 친구 돈 빌려갖고 1조를 번 그런 전설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옛날에 실패를 많이 하다가 도서관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뭘 연구했냐면 바로 이 경기 사이클을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기 사이클의 바닥에서 사기만 하면은 10배짜리 큰 수익을 낸다. 그래갖고 3천만 원을 갖고 결국 1조를 벌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도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V투자라는 것은 주가가 폭락을 하면 반드시 급등이 나온다. 다만 모든 주식이 급등이 나오는 게 아니고 경기 사이클을 선도하는 기업이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를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체크해야 될 사항이요. 경기가 폭락이 오고 완전히 주가가 대폭락이 왔다 그래서 아무 주식이나 사면 돈 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꼭 필요한 필수 생존 산업인가. 이게 필수 생존 산업이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독점적 지위와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독점적 지위, 경쟁력. 이게 없으면은요, 경기가 폭락 왔을 때 회사가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나치게 싼 가격 수준이어야지 10배짜리가 크게 난다는 겁니다. 만일에 비싼 가격이었다. 이러면은 경기 사이클이 바닥이라도 큰 시세를 못 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은 거 하는 거예요. 경기가 아무리 대바닥이라도 계속 경기가 나빠질 것 같다. 이러면 우리가 크게 못 오르죠. 지금까지는 엄청 나빠졌지만 앞으로는 크게 좋아질 것 같다. 턴어라운드 될 것 같다. 이런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요. 망하지 않을 수 있는 회생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만일에 이 기업이 경기 사이클이 바닥이라서 주가도 폭락하고 많이 빠졌는데 이게 망해버릴 기업이다. 그러면 큰일이죠. 아무리 좋은 주가가 너무 싸고 그다음에 바닥이 오고 경쟁력이 있어도 망해버릴 기업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지 않을 회생 조건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2021년에 2001년이죠. 2001년도에 9.11 테러가 터졌죠. 뭐 대비행기 사고가 터져갖고요. 사람들이 비행기 타는 것을 다 꺼려했습니다. 사람들이 비행기를 안 타니까 비행기 회사가 다 망할 지경이 됐겠죠. 한국에도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것들이 주가가 폭락을 해갖고 엄청나게 폭락을 했죠. 그런데 이 폭락을 해서 주가가 액면가로 막 이렇게 접근했는데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게 대한항공이 망할까? 그 다음에
독과점 지위가 한국에서는 있죠. 그 다음에 지나치게 싼 가격이냐, 자산 가치보다 훨씬 싸죠. 턴어라운드가 될까? 비행기를 영원히 안 타겠어요? 얼마 시간 지나면 다시 탈 거다. 이런 조건을 맞으면 대한항공을 싸게 샀다. 이러면 대한항공에서 몇 배를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체크리스트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사례를 한번 봅시다. 사례를 우리가 연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가장 최근의 사례로서 2020년 3월 23일 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HMM. 이 HMM은 해운회사죠. 이 해운회사인데 주가가 액면가가 5,000원짜리인데요. 2,120원까지 빠졌어요. 해도 너무하죠. 액면가의 반 이하예요. 그러면 이 회사가 어떤가 보면은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컨테이너 회사, 종합 컨테이너 회사로서는 HMM이 거의 대기업으로서는 유일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대한민국이 정부 입장에서도 이 한국의 유일한 이 회사를 갖다가 포기하고 망하게 버려둘 수 있을까? 못 버려두죠. 경기가 조금 살아나면 다시 결국은 이거는 살아날 거다는 거예요. 턴어라운드 개점이 있죠. 싸냐 안 비싸냐? 액면가 5,000원에 반토막 이하예요. 그러니까 엄청 산 거죠. 저도 사실 이때 5,000원 정도의 액면가 부근에서 한번 샀는데 그것도 많이 빠져갖고 샀는데 거기서 다시 반토막 이하로 빠지더라고요. 그럴 때 용기를 내서 사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분할 매수해서. 자, 그러면 이거는 또 대주주가 누구냐 하면 산업은행이에요. 은행이 최대 주주예요. 망하겠습니까? 망할 수가 없죠. 조건이. 회생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만일에 여러분들이 5,000원 액면가 깨질 때부터 2,120원까지 사들어갔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까지 올라갔냐. 2021년 5월 28일 딱 1년 2개월 만에 주가가 51,000원까지 가서 몇 배 갔습니까? 25배 갔어요. 25배. 템버그를 훨씬 뛰어넘죠. 자, 그래서 해운 경기 나쁘고 실적 나쁘다 그래서 주식 안 사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식은 이렇게 최악일 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도 우리가 보면은요. 2020년 3월 23일 이때가 뭐예요?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서 폭락 왔을 때죠. 이렇게 폭락했을 때 이것도 주가가 2,123원. 이것도 액면가의 반 이하였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원전에 관련되는 이런 부품을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엔진, 조선 엔진이라는 것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중공업을 하는 회사인데 이게 두산그룹의 핵심 기업이죠. 자, 이것이 액면가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그럼 여러분들이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랬을 때 경기가 나쁘다고 안 사야 되는 게 아니고 경기가 최악 바닥인데 앞으로 살아날 것 같다 그러면 좋아질 것 같으면 사야 되는데 여기 또 힌트를 주는 게 뭡니까? 두산그룹의 회장님이 두산그룹의 다른 계열사 중에서 웬만한 것들을 마구 팔아치우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회생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돈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회생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조건이 됐죠. 그리고 또 종업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를 망하게 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 만일에 2,100원에 샀다면 이거는 38,000원 가서 이것도 몇 배 올랐습니까? 몇 배? 15배 올랐죠. 10배를 넘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경기 사이클이 최악일 때 생존할 수 있고 턴어라운드이 되고 독과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면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템버그 찾는 법, 그 다음에 템버그를 찾는 매수 타이밍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템버그는 투자자의 꿈이죠. 그래서 철저한 세상 변화를 관찰하고 너무 겁내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니까 반복해서 공부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몇 번이고 되돌려 볼만한 템버그 찾는 법 강의 잘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함께하고 있는 이벤트도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참여 방법 굉장히 쉽습니다. 받는 사람의 샵 3989로 팍스탁 3글자를 전송해 주시면 저희가 명품주 3개를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냥 종목이 아닙니다.
올 한 해 내내 수익률 이 3가지 종목으로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꼭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선착순입니다. 빠르게 선점해 주셔야 된다는 것까지 말씀드리도록 하면서 다시 한번 조승재 대표님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리포트 반대로 움직여야 돈을 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조금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바로 대표님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4년에 텐베거 찾는 법, 그리고 경기 사이클에 투자하는 법 등 열심히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저도 새해에는 정말 10배 갈 수 있는 종목을 찾아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대표님 모시고 다음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출연해 주셨을 때 네. 제일 좀 호기심이 갔었고 더 여쭤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의견 일치 반대 매매법이었습니다. 시장의 전망과 실제 시장의 모습이 좀 다르게 흘러간다.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정말 반대로 투자해서 전망과 반대로 투자해서 실제로 돈을 벌었던 사례가 있는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의견 일치 반대 매매법은요, 그냥 일시적으로 제가 이렇게 주장하거나 막 일시적으로 나오는 하나의 무슨 그 기술이나 기법이 아니고요. 이 증권사나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할 때, 또 군중의 의견이 일치할 때 반대로 움직여 돈 벌어야 된다 하는 그 개념의 투자법은요, 월스트리트에서 이미 230년간 검증된 투자 이론이에요. 그래서 월가의 역사,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의견이 일치할 때는 항상 시장이 반대로 움직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잘해도 우리가 치명적인 손실은 벗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월가의 230년 검증된 투자 이론이라는 것을 얘기해주는 몇 가지의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좀 들어봤을 법한 그런 이론이 있는데 하나가 역발상 투자론이에요. 역발상 투자가 돈을 제일 많이 번다. 이런 것들이 책이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우 이론이라는 게 있죠. 다우 지수를 설립한 그런 다우사의 대표 회장이 바로 만드는 이론인데 이 정시라고 하는 것은 군중들이 초기 단계에는 불안해서 아무도 안 들어오고 잘 모를 때는 관여를 안 하고 있다가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시세가 좀 움직이면 이제 군중들이 조금씩 똑똑한 군중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군중들이 전부 다 그 의견이 맞다. 정말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좋을 때 다 들어오면은요. 항상 주가는 상투를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초기 단계 남이 잘 모를 때 들어가서 초기에 시장을 선점하고 남들이 다 알고 너무 과열되고 비쌀 때는 팔고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투자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또 유명하신 분이 증시 4계론이라는 것도 만들었죠. 증권시장은 4가지 계절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봄에 씨앗 뿌릴 때가 있고, 그다음에 여름에 보유를 계속해야 될 때가 있고, 그다음에 가을에 추수할 때가 있고, 겨울에 접어들면 추운데 겨울에 접어들 때 씨 뿌린다고 나서면 그거 완전히 농사 말아먹겠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이렇듯이 월가의 230년 검증된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수급구조 변곡점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수급구조 변곡점이라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주가라는 게 끝없이 오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주가가 많이 오르게 되고 어떤 산업 경기가 끝없이 좋아지고 난 다음에는 자체적으로 이미 하락의 씨앗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극필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이 극한의 경지에 가게 되면 반드시 그 반작용이 일어난다.
이게 철학적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나오는 얘기죠. 정반합의 원리. 네. 이래서 해결에 정반합의 원리가 있어요. 정이 지나치면 반드시 반이 나오고 그것을 또 중용화시키는 합이 생긴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수구 구조상 이렇게 보면 확정 편향. 주가가 좀 오를 때는 긴가민가 이래서 좀 불확실합니다. 좀 더 많이 오르면 약간 확신이 가고요. 많이 오르고 나면 확신이 완전히 굳어지죠. 그럴 때 딱 들어가면 그거는 볼 것 없이 상투를 찍게 되고 손실이 크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모두 할 때 그다음에 왜 올라야 되는지가 완벽히 논리적으로 다 이해가 되면은 일단 주식 투자는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잘 모를 때 어떻게 하면 초기 단계에 그것을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성견지명이 무지하게 중요하다. 돈을 진짜 벌려면 말이죠. 그리고 더 큰 바보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름이 너무 웃겨요. 더 큰 그렇죠? 바보. 이것도 네. 그냥 대충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미 월가의 이론으로 굳혀져 있어요. 네. 그래서 더 큰 바보이라는 것은 이게 아주 주식의 초기 단계에는요. 너무 주식이 싸면 아까 예를 들면 HMM이나 두산 에너빌리티가 저런 거 2,000원대, 3,000원대 이렇게 액면가보다 훨씬 밑에일 때 되면요. 이 왕바보들은 너무 싸고 앞으로 회생 가능성이 있고 이게 시세가 크게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겁이 나서 팔아버려요. 네. 그러면은 그게 누굽니까? 왕바보거든요. 왕바보. 네. 너무 좋아질 주식을 바닥에 팔아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좀 주가가 올라가고 나면은 이제 이제 완전히 바닥일 때 그럼 사는 사람 누구겠어요? 왕똑똑이가 사는 거예요. 그렇죠. 스마트 머니가 들어와서 산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일반적으로 좀 덜 스마트 머니가 사고 보통 사람이 사고 바보가 사고 왕바보가 사버리면 살 사람이 다 사줬기 때문에 더 이상 비싸게 사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가는 자연적으로 빠져야 된다. 네.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게 더 큰 바보 이론이에요. 그 우리 한창 뭐 코인 시장이 정말 뜨거웠을 때 네. 친구 매매법이라는 거를 유행처럼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친구가 크게 손실이 난 상황이다 이러면 이제 그때 들어가면 우리가 수익 챙겨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 약간 더 큰 바보 이론이 그거와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친구랑 좀 그래서 다르게 이제 영끌 매매를 해야 투자, 될까요? 뭐 네. B2, 영끌 투자 아니면은 뭐 동해안에 뭐 무슨 조그마한 어촌에 있는 사람이 평생 주식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주식 산다. 그다음에 대학생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주식 안 해본 사람이 뭐 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시장에 들어온다. 이러면 끝인 거예요. 근데 또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또 그런 친구들이 수익 잘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초심자의 행주는 우연히 뭐 이거 괜찮겠다 싶어서 우연히 샀는데 그게 수익을 좀 냈다. 네. 이 강세장에서. 운이 좋았다. 그래서 강세장 중간쯤 들어도 수익 좀 낼 수 있죠. 네. 마지막에 끝물에 들어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그런 게 초심자의 행운인데 그 초심자의 행운은 대략은 불행으로 끝납니다. 그렇죠. 한 번 네. 수익 내면 더 크게 투자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자, 그래서 지금 계속 이야기 들려주시죠. 네네. 그래서 세 번째가 이제 패닉 버블론이에요. 그래서 이 패닉 버블은요, 위기가 기회다 이런 말만 들어보셨죠, 네. 대표님. 위기가 기회다. 많은 그 주식의 거장들, 그다음에 또 슈퍼개미들도 하나같이 한 얘기가 자기가 크게 돈 번 것은 바로 위기 때 벌었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위기 때 이 사람들은 용기를 가지고 기회를 보고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광할 때 들어오면 끝장이에요. 그래서 위기가 기회고 열광하면 끝인데 여기에 이걸 알려주는 중요한 그 하나의 격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패닉은 반드시 버블을 동반하고 이거 정말 외워야 돼요. 밑줄 꺼갖고 패닉은 반드시 버블을 동반합니다. 너무 많이 폭락하면 지나치게 올라요. 반드시. 그리고 지나치게 오르면요. 반드시 패닉으로 끝나요. 적당히 빠지고 말아버리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코인 같은 것도 엄청 오른다 하면은 너무나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패닉 버블론도 여러분 잘 배워놓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 역본능 심리 투자론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코스톨니가요. 주식은 심리학이 90%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식은 심리학이 90%다. 심리학을 잘 정통해야 된다. 시장에 흐르고 있는 투자 심리, 그다음에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를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대세를 보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컨셉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 공포와 탐욕이 이제 결국은 시장을 지배해요.
그래서 주가가 좀 더 오르게 되면 자꾸요 비싼 가격이 와도 더 오를 것에 이제 탐욕 때문에 자꾸 주식을 못 팔거나 더 사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지면요 주식을 오히려 사야 되는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공포에 질려서 계속 빠지니까 무섭죠. 그래서 공포와 탐욕이라고 하는 이 본능에 주식 시장이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능을 따라당기면 어떻게 되냐면 항상 주식을 거꾸로 투자하게 돼 있어요. 비쌀 때 사고 살 때 팔고. 그래서 이것을 극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 공포와 탐욕의 본능을 극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본능을 극복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죠. 본능은 우리 인간이 모두 갖고 있는 것인데 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본능을 극복한다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능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최대 관건인데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한테 주식을 잘 모른 채로 금융 문맹인 상태에서 주식을 하면은요 95%가 다 실패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은 가장 그 원천적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공포와 탐욕에 대한 것이 본능인데 이 본능을 극복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능을 극복하기 위한 투자 규칙과 원칙을 그래서 반드시 그걸 설정을 하고 그걸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주식의 대가들은 바로 그걸 잘하는 사람이에요. 네. 아니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 다 공감이 가고 이렇게 좀 의견일치 반대 매매법으로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다가도 본능을 이겨내려고 그렇죠. 머리를 써가지고 다르게 투자를 했는데 그게 또 손실이 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아, 참 어떻게 투자 원칙을 세워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아예 증권사 전망도 하나도 안 본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뭘 기준으로 삼아서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증권사 전망이나 그다음에 또 일반 전문가들 견해, 그다음에 또 뭐 군중들의 어떤 생각, 투자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은요 시장의 가장 본능을 반영한 어떤 견해거든요. 본능을 반영한 견해. 그러니까 이게 의견이 일치해버리면요 그건 틀린 거예요 무조건. 의견이 일치해버리면. 왜냐하면 달라야 된다. 시세의 수급 구조론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급 구조의 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너무 낙관적 견해가 다 반영이 돼서 만인이 열광하고 좋아하게 되면은 이것이 이미 수급 구조상 더 이상 주가가 오를 수 없는 아무리 산업이 좋아하고 지금 실적이 좋아져도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상태에 가버린 거예요. 그럼 물극필반의 원리가 적용이 되죠. 적용이 되면서 결국은 시세는 끝나게 된다. 바닥도 그렇게 형성이 되고 상투도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포모 증후군 있잖아요. 남들이 돈 벌었다 그러니까 나도 뭐 돈을 벌고 싶어서 막 들어간다. 이거 나오면은 항상 상투다. 그다음에 쏠림과 역쏠림 이론이 있어요. 어떤 쏠림이 과도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 반정이 일어나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일어났고 옛날에 인터넷 같은 것도 굉장히 성장 산업이지만 인터넷 버블이 지나치게 너무 올라가 버리니까 쏠림이 과도하니까 대폭락이 나왔죠. 그래서 2000년도에 대폭락이 나왔습니다. 이렇듯이 의견이 모두 일치되면은 반대로 움직여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이걸 깊이 생각하고 그걸 반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규칙과 원칙을 정해야 돼요. 그리고 투자를 해야 돼요. 그 규칙과 원칙이 뭐여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만일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증권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상대로 그걸 갖고 대세 판단의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삼는다면 거기에서 모두 팔아야 된다 생각하면은 그걸 사야 될 시기라고 생각해야 되고 모두 사야 된다 생각하면은 이거 내가 팔아야 된다는 시기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님 믿고 그렇게 해도 되죠? 그렇게 했는데 뭐 아니 그거는 200년 역사가 검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론으로.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나중에 하면 어떻게 하게요? 잘못하고 있는 이론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때 되면 버블이 지나치고 주식의 가치 비해서 너무 많고 수급 구조상 왕똑똑이 사고 덜똑똑이 사고 보통 사람이 사고 바보가 사고 왕바보까지 사버리는데 누가 사줍니까? 사줄 사람이 없는데요. 아유 바보에서 똑똑이가 되기가 쉽지가 않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학을 주식 투자는 첫 번째가 철학을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 시세의 원리를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가 자기의 투자 규칙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중요한 팁으로 주식 투자에 절대 실패하지 않는 마지막 하나의 그 원칙을 투자 원칙 잃지 않는 투자의 원칙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자 그러면
이런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원칙을 세우고 이런다 하더라도 실제로 주식 투자할 때는 욕심도 생기고요. 공포도 생기고 뜻대로 잘 안 돼요. 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잃지 않는 투자 원칙을 어떻게 세야 될까? 첫 번째 여러분들 주식 투자로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이 누굽니까? 워렌 버핏이잖아요. 네. 그럼 워렌 버핏이 자기의 1원칙, 2원칙이 뭐냐를 갖고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손해를 보지 말라는 거야. 아니, 그러고 싶어요. 진짜 워렌 그런데, 버핏이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손해를 보지 손해 안 않는 보고 원칙 싶죠. 중에서 네. 가장 워렌 버핏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 원래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려진 워렌 버핏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손해 안 보는 원칙은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경제적 해자를 확실히 갖고 있는 종목을 경제적 해자, 경제적 경쟁력을 갖다가 확실히 갖고 있는 그러한 종목을 그다음에 독과점적인 종목을 독과점을 갖고 있는 종목이 돼요. 네. 자기가 거의 뭐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종목을 그다음에 주가가 쌀 때 좀 쌀 때 사서 오랫동안 보유해라. 주가가 단기적으로 빠지든지 말든지. 그러면 성공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해도요. 한 2, 3년간 주가 빠지면 일반인들은 못 견딥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을 사도. 맞아요. 워렌 버핏도 한 해에 자기가 여러 종목을 샀는데 그 종합 평균이 50% 이하로 떨어진 적도 있어요. 종목이요. 워렌 버핏도 그러는군요. 워렌 버핏도 어떤 장에는 장이 안 맞으면요. 다른 것들은 막 올라가는데 자기 것만 50%랑 반토막이 돼갖고 빠진 데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옛날에 가치주가 망가질 때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자, 그런 때에도 워렌 버핏은 어떻게 해서 장기적으로는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되고 손해를 안 보고 성공하냐 이러면은 첫 번째 원칙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네. 워렌 버핏 원칙. 그 지키를 지키면 장기 투자하면 성공합니다. 그런데 물론 단기 투자 방법도 있고 적기 투자 방법도 있죠. 그런데 워렌 버핏이 또 한 가지 남에게 얘기를 잘 안 하는 그러나 투자에서 잃지 않는 결정적인 투자 원칙이 하나 있어요. 궁금해요. 그건 안 알려져 있어. 일반적으로 그냥 그렇게 투자하긴 하는데 사람들이 그게 성공 방법이라고는 생각 안 하고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죠? 그게 뭐냐 하면은 워렌 버핏은 반드시 연말에 가서 결산을 하는데 결산 수익을 내서 자기의 투자 자산을 안전자산 50%, 그다음에 위험자산인 투자나 뭐 이런 것들의 50%에서 안전자산의 비중을 반드시 50%를 평생 유지했습니다.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뭐 보통 이제 현금인가요? 국채를 중심으로 하는 현금 자산. 네. 현금으로 바로 바꿀 수 있는 자산. 네. 그리고 뭐 경제 위기가 오든지 뭐 하든지 절대로 장기적으로는 손해를 절대 안 볼 자산. 금 같은 거. 막 금 같은 거는 별로 좋아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게 부가치를 안 주니까. 그래서 워렌 버핏은 항상 미국 국채를 샀어요. 가지고 있었군요. 국채를 50%. 그런데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국채를 가지고 매년 연말에 국채 50%, 그다음에 50%는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을 산다. 그다음에 그것도 독과점 기업이고. 네. 그다음에 뭐 글로벌 경쟁력 있고. 네. 그다음에 안정적인 현금이 있으면서 장기 성장할 주식. 그다음에 그것이 너무 비싸지 않는 수준에서 산다. 네. 이렇게 하고 그 대신에 나머지는 그럼 이렇게 장기 투자는 좀 쉽죠. 그런데 나머지 50%는 반드시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현금성 자산으로. 네.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막 증시가 올라가면 다 사고 싶고 심지어는 뭐 빚까지 내서 사고 싶어요.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지켰어요. 그런데 워렌 버핏이 어떻게 이 원칙을 지켜냈을까 하면은 워렌 버핏의 스승이 하나 있어. 클로드 세넌이라는 물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주식으로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리고 라스베가스에 가서 이 사람이 투자를 하면은 라스베가스가 그냥 망할 정도야. 투자를 워낙 잘했어. 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50% 손실을 보면 100% 수익을 내야만 본전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금 50%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걸 워렌 버핏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대로 투자했더니 돈을 많이 벌더라는 거. 여러분이 손실과 수익률이 똑같은 것을 수십 배를 반복하게 되면요. 50%를 현금을 늘 매매 끝나고 나서 50% 현금, 50% 현금 이렇게 나누어서 계속 보유를 하게 되면 투자를 주식만 계속 투자하는 것보다는 월등히 수익이 높아져요. 똑같은 수익과 손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안 믿으실 텐데 여러분들이 자기 구자를 갖고 계산해 보세요. 그렇게 됩니다. 네. 이 잃지 않는 투자의 원칙.
네. 여러분들 요걸 잘 연구를 하셔갖고 네. 여러분들이 절대 크게 손실 안 보는 투자 원칙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년 특집 증시 대전망 저희는 여기서 좀 빠르게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투자 정보는 저희에게 또 계속해서 이벤트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